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증권 서정훈 책임 연결하겠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전일비 1% 인상 하락한 202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금일 외국인의 두드러진 매도세 배경에는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6bp 가까이 하락하면서 2.3% 선을 하회하게 되었는데요.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곧 채권 가격의 상승을 뜻하고 이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경제지표 또한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현상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함께 국내 증시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의 매도세를 금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책임님 오늘 외환시장도 움직임이 컸죠. 네.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진 영향 때문에 원화 가치 역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달러 환율은 전일비 7.9원 상승한 1,193원을 기록했는데요. 환율 변동성 확대 이면에는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시점에 미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예상대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미 재무부가 현 원화 가치 하락이 인위적인 요소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 참여자들은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금일 원화 매도 포지션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1.2% 하락하며 국내 증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주된 하락 배경에는 엔화 강세가 있었는데요. 도요다를 비롯한 주요 수출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엔화 강세가 실적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 증시는 전일비 0.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경기 지표와 금융시장이 하락할수록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 정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금일 상해 증시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 전반이 하락한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신한지주가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은행주 전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단기로 자금을 융통해 장기로 대출하는 기본적인 은행 수익 구조를 감안한다면 최근과 같은 장기금리 하락은 은행주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금일 은행주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일은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 이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같은 경기 침체 신호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주변을 둘러싼 악재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월말 월초에 핵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변동성 상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장부 가치 대비 주식 가격 비율은 현재 0.8배 수준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가 0.77배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시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을 분할하라고 하는데 노조는 계속 주총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금속노조 등이 가세하자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소를 사흘째 점거하고 있죠.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분할에 반대하며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부터 점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모레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총에는 회사를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권 기자, 노조가 회사 분할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조는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면 건전한 자산은 중간 지주회사로 가고 부채는 새로 만들어질 사업회사에 집중돼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단체 협약을 승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공권력이 농성장을 침탈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도를 넘는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찬성했다고요? 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분할 계획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지분 9.35%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주총이 다가오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간 대결이 노정 간 대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 데 이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한 기자,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떨어졌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100을 넘으면 경기나 매출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업이 업황을 판단하는 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3달간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세가 다시 꺾인 겁니다. 네, 업종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제조업의 경우 업황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 외의 산업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운 점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돼 업황지수가 2포인트 올랐지만 내수 기업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다음 달에 업황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도 4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과 전문과학기술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에 이어 기업 심리까지 나빠지며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함께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는 3.7포인트 떨어진 91.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모레죠. 31일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입국할 때 수화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데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는 입국 신고장을 지나 세관 신고 전 수화물을 찾는 곳 옆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골프채, 골프 가방 등 600달러 이하인 품목 10여 개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담배는 구매한 뒤 시내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도 면세품 재반입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시내나 출국장, 기내면세점 구매 한도인 3,000달러 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를 더 살 수 있지만 들여오는 면세품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공제 대상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 순입니다. 만약 출국할 때 600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해외 면세점에서 400달러짜리 의류,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산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가장 먼저 공제해줍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3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처리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분류돼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국장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그 국산 제품은 이제 해외로 한 번은 반출이 되거든요. 해외로 한 번이 반출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제품으로 봅니다. 한편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서 용량 1리터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종전과 같이 구매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체에서 통상 캐피털 회사와 계약을 맺고 3년에서 5년 정도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할 때가 적지 않은데 지금은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준 기자입니다. 지금은 현대캐피탈 등 리스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리스사 입장에선 매달 들어오는 리스료 수입이 끊기는 만큼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건데 남은 계약 기간에 무관하게 같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겁니다. 예컨대 3년 계약에서 한 달을 타고 해지하든 35개월을 타고 해지하든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최대 40%로 똑같습니다. 계약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만기에 가깝게 해지할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바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40%, 석 달을 남기고 해지하면 대폭 낮은 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3년짜리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고 1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해지를 하면 지금은 해지 수수료로 598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차등화가 적용이 되면 17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40% 일괄 적용해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21만 명, 계약 금액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수수료를 차등화는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즉석밥이나 컵밥처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 판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어디에서 구입해야 가장 저렴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형마트가 싸다는 건 상식이지만 액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제품은 오뚜기 햄버거 덮밥이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개당 1,8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3,600원을 넘겨서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 40개를 모두 사는 비용을 합쳐봤더니 대형마트가 2만 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3만 3천 원을 넘겨 가장 비쌌습니다. 네,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즉석밥이 8.5%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국은 8.4%, 죽은 4% 올랐습니다. 반면 즉석 짜장과 카레, 수프 등 5개 제품 가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온라인 판매가는 포함되지 않아 제품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의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과 기술 용역에 관여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어떤 기술 자료를 빼돌린 거죠? 하네스라고 부르는 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 부품 도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도면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납품 견적을 내게 하고 이를 활용해 기존 업체의 공급가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가를 최대 5%까지 낮춰야 했는데요.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분할 설립된 현대건설기계 역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등 다른 건설기계 핵심 부품에서도 이 같은 도면 빼돌리기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총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정위가 올해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했었죠. 네, 공정위는 이번처럼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납품업체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 자료 유용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요구한 기술 자료만 5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청업체가 합법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갖고 서면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강성부 펀드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진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강성부 펀드의 한진칼 지분이 15%를 넘었다고요? 네, 강성부 펀드는 어제 한진칼 지분을 1%포인트 추가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16%에 가까워졌습니다.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17.84%와 2%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강성부 펀드가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첫 국제 무대가 될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추가 지분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강성부 펀드는 지난해 11월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신용 등급 개선과 경영 효율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보유한 지분은 9%였는데요. 불과 반년 만에 총 6차례에 걸쳐 7%포인트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과 KCGI의 표대결에서 KCGI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조 전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약 29%입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지분 보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지분을 16% 가까이 보유한 KCGI가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경우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최근 인재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통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전자가 토론토 인공지능 연구소장으로 다린 그라함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라함 박사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벡터 연구소의 창립 멤버로 인공지능망 분야 권위자입니다. 인공지능 인재 영입에는 구 회장이 직접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올 3월 AI와 로봇 분야 국내외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지난달 초에는 구 회장인 미국 현지에가 유학 중인 연구개발 석박사급 인재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직접 필요한 국가를 방문해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 AI 연구를 책임질 미 프린스턴대 세바스찬슨 교수를, 지난 3월 말에는 위구현 하버드대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공지능 등 연구를 총괄하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김성근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버드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회장과 구 회장이 이렇게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10조 원에서 내년에는 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제조업이 강한 반면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차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인재를 향한 삼성과 LG의 경쟁은 앞으로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악몽이 된 꿈의 신약. 식약처가 인보사 K주에 대해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 코오롱 티슈즈는 물론이고 인보사를 사용한 환자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결국 코오롱의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를 하면서 결국은 이 코오롱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먼저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처음에 이 인보사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핵세포의 주요한 세포를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연골세포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허가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신장세포이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이 코오롱이 허가 전에 이핵세포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것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 결국은 조직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오롱의 입장은 여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코오롱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7년 전에 초기에 개발을 하던 과정에서 이 품목 허가의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조직적인 은폐나 아니면 조작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행정소송을 아마 제기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참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투약 환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한 244명이요. 한 25억 상당의 소송을 지금 현재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서는요. 이 대리인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고의 또 불법 행위를 입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약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자료를 처음에 제출을 했고 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됐음을 알았음에도 이것을 은폐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코오롱의 고의라든지 불법성은 인정이 조금 한결 수월하겠지만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보사를 투약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는 부작용이 그냥 병과인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투약 환자들뿐만 아니라 또 소액 주주들도 소송에 나서기로 했죠. 네, 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요 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임의 반면에 아마 코오롱 측에서는 과연 이것이 주가가 하락한 것과 이러한 인보사에서의 품목 허가 취소가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소액 주주별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투약 환자들은 지금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인보사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져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 인보사를 사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식약처도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이미 식약처에 대한 책임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약처가 과연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인데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기관이 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또 이러한 코오롱에서 이러한 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미리 통보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인보사에 대해서 허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허가를 할 때 최초에는 위원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최초에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2달이 있다가 위원회를 더욱더 확장을 하면서 허가 결정이 나온 이런 허가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오롱이 로비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라 식약처가 이미 또 이러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고발과 관련된 것들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존폐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코오롱 어떤 상황일까요? 이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티슈진과 이 코오롱 과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를 했죠. 근데 코오롱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일부터 다시 거래가 될 텐데 문제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상장 폐지 위기에까지 놓였고요. 이 위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문제가 이 코오롱 티슈진은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라 외국 기업 상장입니다. 이 외국 기업 상장은 왜 문제가 되냐면 연속 4년 적자이면 상장 폐지의 위기에 놓여요. 근데 이미 2017년, 2018년 적자였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상장 폐지의 위기는 또 올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변호사님 이번 사태가 1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사태 어디까지 갈까요? 작게는 지금 그룹의 수뇌부부터 크게는 우리나라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까지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이 향후에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까지 조사에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대표이죠. 대표가 2017년에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률이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퇴직금을 상당히 고액을 받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미래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코오롱이 지금 제품과 기술에 대한 것이 거의 1조 넘게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약한 일본의 회사가 국제소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것까지 미쳐 보입니다. 네, 인보사의 허가 취소와 관련한 후폭풍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가 경쟁력 28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28위에 그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우선 네. 순위부터 보죠. 우리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60여 개국 좀 먹고 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3개 나라 중에서 28위, 중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가 순위가 27위에서 28위로 좀 한 단계 떨어졌고 예전 기록을 살펴보니까 IMF 때인 1999년에 41위까지 떨어졌던 게 약 한 7, 8년 전인 2011년에 13년까지는 3년 연속 22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던 22위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7단계 정도, 이렇게 좀 6단계 정도 떨어진 셈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앞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주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시아 태평양 14개국 나라 가운데서도 9위로 좀 뒤에 있죠. 또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되는 28개 나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11위에 그치는, 하여간 우리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에 드는 나라인데 그에 비하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순위가 최근 몇 년째 계속 내리막길이라면서요? 예, 이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시는 게 아마 시청자들께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 순위만 좀 나타내는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2013년에 22위였던 게 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죠. 25위, 29위, 9위, 27위, 다시 28위권으로 좀 계속해서 30위권 근처까지 좀 밀려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지 평가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 경쟁력 순위는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대로 4가지가 항목인데요. 인프라,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4가지 측면인데
경제 성과 측면이 상당히 좀 수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2015년, 5년 전에 15위권이었던 게 지금 19년도에 27위까지 무려 12단계나 떨어질 정도고요. 나머지 측면에서도 보면은 좋아진 거는 인프라 정도, 그다음에 기업 효율성 정도 빼고는 뭐 대부분 다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순위가 다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 경제 성과에 부진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성과에서도 좀 부문병 항목을 좀 보시면은 우리 경제 성과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점수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경제, 무역, 고용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 순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7위, 10위, 4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올 1분기에 많은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투자, 고용 지표 모두 부진하고 이런 점들이 모두 국가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과 측면에서 그나마 좀 양호한 부분이 GDP 규모, 그다음에 교육 조건 등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 때문에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또 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나마 지금까지 좋았던 측면들도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니까 이 정부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효율성은 1년 전보다 2단계나 더 떨어졌습니다만 반면에 기업 효율성은 무려 9단계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정부 효율성을 좀 먼저 자세히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재정 수지 부분, 부채 증가율 부분, R&D 인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순위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정부 부채 규모라든가 노동시장 개방성, 표가 좀 잘못됐네요. 재정 수지 부채 증가율, R&D 인력이 순위가 상승을 했고요. 정부 부채 규모, 노동시장 개방성, 대학교 부분이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에 보시는 노동시장 개방성 같은 경우는 63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1위였으니까 사실상 거의 꼴찌였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좋아졌다라고 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노동시장이었고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물론 순위가 36위니까 좋은 건 아닌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기업가 정신도 10단계나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내 주인은 어디에? 주요 대기업들이 관심 없다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아시아나 인수전에 다소 맥이 빠졌었는데요. 이 와중에 제주항공을 운영 중인 애경그룹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출사표 배경과 전망,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이 애경이 얼마나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거죠? 네, 애경의 이번 인수전 참여 소식은 애경이 M&A 주관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애경은 삼성증권과 함께 M&A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주관사 선정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입찰 공고가 나는 오는 7월쯤에는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애경이 이번에 주목을 받는 건 앞서 이제 롯데와 CJ 한화 이렇게 아시아나 인수에 뛰어들 거라고 거론이 됐던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수를 고사하는 상황에서 드러난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애경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면 이 항공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국내 항공업계에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네. 우선 애경그룹이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한다면 단박에 국내 최대 항공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애경그룹 내에 면세점과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업과도 시너지가 기대되고요. 실제로 제주항공은 현재 기내에서 애경산업의 인기 화장품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수에 실제로 나선다면 걸림돌은 없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난관은 자금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최대 2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1분기 기준 애경그룹의 지주사, 그러니까 AK홀딩스가 가진 현금을 포함한 전체 유동자산은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인수대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자칫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나 운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LCC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매출 증가보다는 비용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애경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좀 상이한 경영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데 안 기자, 막판에 인수 의사를 접는다고 해도 애경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고요? 맞습니다.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재무 환경이나 경영 상태 등을 자세히 뜯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장부를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국내 2위 항공사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과거 M&A 사례에서도 경쟁사 전략 탐색용으로 인수전에 뛰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구강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9,200여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면 없는 상속세율 6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과 업종,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계에선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서 요건 완화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요즘은 이 액자라는 걸 거의 사양 산업이 됐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종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가산세까지 다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건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유지 기간을 줄이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세법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정말 10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엄격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더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하지만 대안 없는 가업 상속 공제 완화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한국에선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라는 걸 내게 되죠. 그런데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게 가업 상속공제 제도란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곧 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개편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 교수님, 제가 앞서 간단히 짚기는 했는데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란 게 뭐고 또 왜 도입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속세 가세 대상 자산 중에 일부 자산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300억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300억 있으면 내버리면 되는데 현금이 300억이 없다면 현금 플러스 이 지분 자산까지도 같이 팔아서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줄어든다면 좀 경영권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공제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 도입 취지나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시장에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경영을 잘못한 기업이 잘한 쪽으로 이제 M&A를 당한다든지 먹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상속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네, 박 대표님. 이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적 원칙은 사실은 가업 승계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국민경제 활성화가 이제 기본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 정서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규모 자체를 매출액 3천억 미만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가업 상속 재산가액 기준으로 가업을 받았을 때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했을 때는 20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20년까지 영위를 했을 때는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일 때는 500억, 맥스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게 이 제도입니다. 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도입 후에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공제 한도를 잠깐 보면요. 1997년 도입 당시에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는데 2008년 30억 원, 2014년에는 5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오 교수님, 이 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올랐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공제 한도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거든요. 똑같은 상속 재산인데 네. 왜 이게 지금 가업 상속 대상 자산들은 이렇게 공제를 해줘서 상속세상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도를 이렇게 올려줘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구체적으로는 들어가면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네.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보면 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네.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네. 이쪽에서는 왜 그걸 해주느냐고 불만이 있는 뭐 이런 서로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 교수님은 지금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기보다는 이 가업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한 성격 때문에 이게 지금 지분권, 개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처분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상속세에 대한 가세 이연이라든지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 대표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사실은 소득세의 보충적인 개념의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를 일찍 도입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가업 상속의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자가 극소수라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왜냐하면 지금 맥스 500억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 지난번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91건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분들에게 이 대상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의 막대한 대물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영권 세습인데 경영권 세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드시 기업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물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가장 좋은 스펙은 호적등본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회의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자본의 지속적인 그 집중화 현상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박 대표님이 경영권을 상속하는 것, 세습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에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교수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실은 우리 상증세법상에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고수, 대표이사직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걸 시키라고. 근데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경영과 어찌 보면 소유의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주주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실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뭐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가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계속 어떤 자기 조그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러면서 실은 중견기업 작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가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차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표이사로 넘어간다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할 땐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고 대주주의 지위를 왜 법상 보호해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대주주의 지위를 법상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학적인 어떤 다윈이즘, 우리가 이제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상속이라는 요 과정을 거친다. 요것 때문에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모질한다 그러면 지분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지분 자산을 파는 것은 경영권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소유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개연권에 대해서 꼭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곧 제도 손질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렇다면은 박 대표님은 이 지금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개정이 아마 포인트는 세 가지일 겁니다. 일단 그 요건 자체를 10년 동안 유지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두 번째는 그리고 업종을 지금 굉장히 한정해 놨는데 지금 4차 산업이라고 그려지는 요즘 세태에 이게 맞느냐, 네.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업종이라는 걸 업이 수시로 바뀌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또 유지를 할 거냐 세 가지인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 그 타이틀로 걸고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아마 고수를 할 거고 그 기간이나 업종 대해서는 조금 완화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가업 상속의 재계에서 말하는 이제 계속 유지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영권을 계속 세습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이 경영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한 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이번에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더 많이 적용받는 기업들이 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은 이유는 이거 적용받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돼 가지고 추징이 되면 그게 더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간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계속 손질되면서도 성과가 미미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선 효과? 그렇습니다. 실제 2008년 이후에 보면 그 신청하는 객도 적고 효과가 그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좀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 목표인데 과연 이 제도가 그 본질적 목표에 충실하냐를 좀 봐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97년에 도입됐다가 2013년에 폐지를 했거든요. 왜 폐지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제도가 가장 활발한 곳이 독일인데 그 독일은 그러면 왜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왜 거기는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보고 좀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고용 자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저는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었던 뭐 우리나라가 됐든 해외가 됐든 예가 있을까요? 가업 상속 공제가 우리나라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지금 현재 보면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미국은 지금 폐지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각각의 각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법이 좀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세제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규정들을 아주 정말 아주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들이 너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도 까다롭고 고용 유지 조건도 까다롭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안 하고 총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머릿수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유지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완화시켜주면 저는 이제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에서는 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성격의 고려. 다시 말하면 개연권에 대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안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아주 무한정으로 주거나 아주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가야 될 길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가 가야 될 길은 처분 시까지 가세를 이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제도를 완전히 쓰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 상속 공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를 그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 포커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포커싱하는 게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상속공제가 어차피 뭐 그 취지는 좋은 취지에 시작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취지 혜택을 보는 자도 보지 않는 자도 양쪽이 다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나름대로 완화시켜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지름 이름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세이연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처분할 때 우리가 상속세를 거두고 그때 또 양도세까지 같이 거두면 되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 시의 시가하고 처분할 때 시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 복잡한 문제 생기지만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좀 입법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은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상속공제를 둘러싼 논란, 박중근 대표 그리고 오문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